자, 안녕하세요. 경제 읽어주는 남자 김광석입니다. 오늘 책을 통해 핵인싸를 모셔서 인사이트를 들어보자. 오늘의 핵인싸 곽수종 박사님입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잠깐 반갑습니다. 뭐 다 아시겠지만 제가 주니어 연구원 시절부터 우리 곽수종 박사님께 계속 배워왔거든요. 예, 예. 정말 예. 곽수종 교수님의 어떤 방송에서의 말씀과 예. 책을 통해 전달하는 메시지와 보고서와 이런 것을 통해 저도 많이 배워와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만 제가 멘토로 모시는 분 중에 또 한 분인데 그 멘토는 상당히 저 위험한 단어예요. 얼마나 예. 중요한 단어인데. 아 그렇습니다. 예. 예. 그래서 한번 가볍게나마 우리 예. 시청자 여러분들께 인사 한번 부탁드립니다. 인사. 예. 반갑습니다. 우리 김광석 박사가 또 저를 이렇게 초대해 주셔가지고 이 좋은 자리에 시청자 여러분들을 또 뵙게 되네요. 지금 경제 상황이 매우 좀 뭐랄까 불확실성의 시대에 있다 보니까 뭐 내 자산은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또는 언제쯤 기회가 오느냐 뭐 관심이 많으실 것 같아요. 워낙 소득이 발생되는 그 분야가 제한되다 보니까 대한민국 경제 발전이 없으니까 파이는 그대로인데 이걸 나눠 먹을 사람들은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파이를 어떻게 키울 건지에 대한 고민은 정부가 해야 되는데 이 정부가 지금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또 기업이 어떤 방향으로 지금 파이를 키울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이거를 아마 오늘 김 박사님하고 좀 이야기 나누는 과정에서 네.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좀 뭐랄까 제 나름대로의 직관 네. 이런 것을 한번 말씀을 드렸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예. 저도 가감 없이 예. 우리 박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수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서로 배워야죠. 아이 무슨 말씀이에요. 제가 평소 어떻게 보면 거인이다라고 생각하는 인물 중에 한 분입니다. 그 방송이라고 네. 너무 띄우지 아, 마세요. 정말 그래서 옆에 거인 옆에 앉아 있는 그런 네. 느낌, 아이고, 네, 아이고. 그런 느낌입니다. 가볍게 근황 토크를 좀 해보고 싶어요. 네, 네, 이미 연구소 열으셨죠? 예. 그러니까 제가 채알에 보니까 8개 직업을 옮겼더라고요. 그렇습니까? 예, 벌써? 그러니까 제일 오래 있었던 게 8년 근무했던 미국 공무원 생활하고 네. 삼성경제연구소 생활인데 네. 마지막 교수 생활을 한 게 이제 한국 조지 메이슨 대학에서 교수 생활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그 일반 기업체 네. 부회장으로 가서 현장을 한번 둘러보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작년에 제가 리엔경제연구소를 이제 자영업 신고를 해서 등록을 했는데 이번 달 3월 달인가 올해 3월 달에 폐업 신고를 또 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네. 근데 이제 리엔경제연구소라는 말은 제 지도 교수님이 리엔이세요. 그래서 제가 그 어른한테 많이 배웠는데 네. 뭐 돌려드릴 게 별로 없어서 네. 연구소 이름을 제 지도 교수님 조남을 따서 리엔, 중국말로는 연꽃입니다. 로터스. 예, 연꽃. 예, 연시죠. 그러시군요. 이제 그렇게 해서 지금은 그냥 제 혼자 책도 좀 많이 읽고요. 네. 또 뭐라 그럴까 뭐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또 응도해드리고 그렇게 지내고 있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도 네. 궁금해하시는 것들 마구. 네. 제가 오히려 김 박사님한테 저 배워가야 될 게 많을 것 같으니까 거꾸로 질문을 드려도 저 당황하지 마세요. 아, 예, 예, 예. 저도 최대한 예. 예, 당황하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미 2019년자로 발간했던 책이잖아요. 네. 이름하여 혼돈의 시대. 이렇게. 예. 예, 혼돈의 시대, 경제의 미래. 미래. 예. 예. 이 책을 발간하셨던 그 집필 의도나 기획 의도 이런 게 궁금합니다. 딱 이 시대를 설명해주는 그런 표현인 것 같아서. 그 더 우리 그렇습니다. 김광성 박사께서 저를 이 초대를 해주신 게 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오해는 하지 마십시오. 제가 책 팔러 나온 거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저를 도와주시려고 제 책 이름을 말씀을 하시는데 책에서 써서가 아니라 네. 저는 이제 세계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네. 경제 독법이라든지 과거의 많은 책을 통해서 독자분들한테 전달하려고 했어요. 근데 이제 많이 좀 어렵죠. 경제라고 하는 게 또 이렇게 화면에 나와서 말로 풀어 쓰는 거하고 네. 문어체로 글로 쓰는 거하고 많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다르죠. 예. 그래서 제가 유튜브 채널 몇 개 나와서 몇 군데 나와서 이제 그 방금 말씀하신 의도를 여쭤보시길래 네. 경제를 읽어내는 방법을 좀 제 나름대로 상식을 벗어나지 않더라. 근데 많은 분들이 이 상식을 제대로 상식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게 있으시더라. 네. 그래서 제가 그거를 좀 풀어서 설명을 드렸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 김광석 박사도 아시지만
2018년부터 제가 그 메가폰 형태라고 네네. 주식시장의 고점과 저점을 연결하면 이렇게 악어가 입을 벌리고 있는 것처럼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기업 강연이나 뭐 이런 외부 강연이 있을 때마다 제가 그 그래프를 보여주면서 네. 이게 이름하여 Jaws of Death다. 죽음의 아가리다. 이게 악어가 입을 탁 닫는 순간에 주가는 폭락할 수 있다라는 그러네. 말씀을 예. 드렸었는데 그게 이제 뭐 흔히 그러잖아요. 뒷걸음 치다가 뭐 쥐잡는 격이다. 아니면은 하루에 12시는 2번 맞출 수 있다. 네. 이제 이런 식이신데 그거를 미리 시장은 전조 현상을 다 보여주거든요. 그렇죠. 지진이 날 때는 뭐 저 심해 고기들이 올라온다든지 이런 식으로 네. 그런 전조 현상을 제대로 캐치를 하느냐 못 하느냐가 자기가 자산을 지키느냐 또 기회로 삼느냐 요 문제의 핵심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경험이 축적이 되면 네. 뭐 다 10번 중에서 10번 다 맞을 수는 없잖아요. 네. 한 3번 틀리고 7번이 맞다 그러면 그 확률에 입각해서 본인이 네. 자산 투자라든지 분산이라든지 결정하시면 어떨까 하는 내용에서 네. 이제 혼돈의 시대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지금 말씀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이 경제를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 좀 맛깔나게 이렇게 설명해 주신다고 해야 되나요? 네. 제가 갑자기 한 10년 전이 떠오릅니다. 제가 한 10년 전 혹은 한 8, 9년 전 이쯤에 처음 박사님과 네. 통화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그 통화가 네. 방송 진행 중인데 그 진행의 어떤 질문지대로 안 하시고 그냥 막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때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통화하는 이 연구자 입장에서는 막 당황스러우시죠. 당황스러울 수도 있는데 네.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박사님의 매력이 아닌가. 그거는 매력이라기보다도 네. 제 나름대로 이제 가치관이에요. 방송을 진행하면서 작가분들도 고생하셔서 그 질문을 써서 맞아요. 인터뷰이한테 이렇게 보내드리지만 네. 진짜 전문가라고 하면 네. 그 번외 질문을 던져드려도 충분히 답을 해줘야지만 저는 인터뷰할 수 있는 상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러시군요. 왜냐 그러면 신문에 나온 기사를 오늘은 미 연준이 0.75%포인트 올렸습니다. 네. 이게 정당한 겁니까? 이렇게 질문할 거를 차라리 돌려가지고 몇 번 정도 올릴 것 같습니까? 최고는 얼마입니까? 이렇게 이제 다른 말로 돌려 쓰는 건데 그렇죠. 그거를 전문가가 질문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답을 못하고 당하는 분들이 계세요. 있어요. 막 항의해요. 네. 예? 네. 아니 진행자가 왜 저러냐? 그 얘기를 저도 몇 번 들었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우리 김강성 박사 같이 이렇게 진짜 전문가들은 어떤 질문이 들어와도 회피하지를 않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진짜 전문가들이십니다. 그런 분들의 말씀을 잘 들으시면 틀린 거와 맞는 것은 중요하지 않지만 저 사람은 이 관점을 옆에서 보는구나 아니면 위에서 보는구나 밑에서 보는구나 정면에서 보는구나 듣는 분 보는 분이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죠. 어떻게 전문가라고 해서 다 맞을 수가 있나요? 그죠? 예. 말씀 정말 지당하시고요. 저도 그런 면에서 오히려 이렇게 질문지를 안 갖고 계신데 저도 질문지를 앞에 놓고 인터뷰하는 게 더 네. 어렵더라고요. 그렇죠. 그냥 질문지 없이 주는 질문에 대해서 막 답변하는 게 네. 오히려 저도 자연스럽고 그 그런 것 같더라고요. 모르는 게 있으면 오히려 제가 김 박사님한테 여쭤봐서 제가 배우고 간다는 거죠. 예. 말씀 감사하고요. 네. 제가 갑자기 급 초대된 예. 어떻게 보면 강연을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예. 미니 강연 3분짜리입니다. 3분짜리. 예, 강연 주제는 예. 아직 안 드렸습니다. 예. 혼돈의 시대입니다. 혼돈의 자, 시대. 혼돈의 시대를 예. 3분 동안 미니 강연으로 네. 우리 편집 없이 그대로 나갈 겁니다. 자, 시작을 요청드리겠습니다. 시작. 그 혼돈의 시대라고 하는 이유가 지금 고시들이 한 5가지가 돼요. 고유가, 고물가, 뭐 고공물가, 고금리, 고환율. 이 전부 다 내용들이 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와 팬데믹으로 벌어진 가치 사슬과 공급 사슬이 막히면서 경화가 일어나면서 발생된 거거든요. 경제학에서 말하는 인플레이션은 물가가 올라가는 게 경기가 좋아서 소득도 많고 고용이 잘 되고 해서 그래서 이제 올라가는 걸 인플레이션이라 그러고 그때 비로소 통화 정책으로 돈이 많이 풀리면 물가가 너무 올라가니까 돈을 좀 줄이자 이렇게 쓰는데 지금은 미 연준이 2008년부터 최근까지 11조 한 2천억 가량 돈을 풀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 풀린 돈을 이제 걷어들여야 되는 입장에서 금리를 올리는 상황이거든요. 이제 그러는 와중에 팬데믹이 들이닥쳤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닥친 거예요. 이거는 인간적인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팬데믹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게 과연 어느 정도 시점에서 안정적인 내용들을 찾을까? 제가 오늘 보니까 유가는 선물 시장이 내년부터 $80대로 떨어지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은 60달러 정도로 떨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유가가 떨어져야지만 소비자 물가도 떨어지고 금리도 미 연준이 내년 되면은 어느 정도 조금 올리는 속도를 줄여 나갈 수 있다. 그래서 이게 경제가 어느 정도 되면 안정되는 시점인가를 오늘 김광석 박사님하고 말씀을 통해서 제 생각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테니까 들으시고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시면 어떨까 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어쩌면 정말 이 프리 강연이라고 해야 될까요? 오늘의 이야기를 함축적으로 진짜 3분 동안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요놈의 경제라고 좀 표현을 해볼게요. 예. 도대체 요놈의 경제, 22년 하반기 경제. 예. 요즘 이런 경제를 박사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요놈의 경제죠, 네. 진짜. 경제라고 하는 게 참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뭐 물리학이나 뭐 김 박사 잘 아시지만 계량 경제라고 네. 하는 그 계량이 모델이 전부 물리학에서 나오는 게 때문에 많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 하나의 그 원리를 캐치하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러니까 물리는 자연적인 현상을 다루는 자연과학이지만 네. 이 경제학이라고 하는 것과 사회학, 심리학이라고 하는 이 사회과학 분야는 인간이 어떻게 사회를 각각 구성해서 어떤 이해관계를 가지고 충돌하고 합의하고 하면서 가져가느냐, 이게 시장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게 경제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2022년도 경제는 지금 갈팡질팡인 게 조용하게 잘 살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서 뭐 천둥 번개가 떨어진 게 아니라 막 운하가 하나 떨어져 버린 효과죠. 네. 팬데믹 아무 대상을 못 했는데 이렇게까지 모든 사람들을 마스크 쓰게 하고 경제 활동을 중단시킨 거는 정말 이거는 천재지변인 것인 같아요. 그러면 이제 연말로 갈수록 여기에다가 더해진 설상가상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어떻게 갈 것인가, 이걸 한번 예측해 보고 네. 팬데믹은 언제쯤 안정이 될 것인가, 과연 또 다른 팬데믹은 올 것인가, 이거를 가정해 보면 네. 향후 2022년 이후의 세계 경제에 대한 모습은 네. 대충 나올 것 같거든요. 그럼 미국 뭐 경제연구소에 계셔봐서 하지만 한국 경제 전망할 때 네. 제일 먼저 미국 경제 전망하고 그다음에 중국 경제하고 유럽, 일본 한 다음에 우리 거 보잖아요. 그렇죠. 계량으로 모델 다 집어넣잖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미국, 중국, 유럽, 일본의 경제를 먼저 한번 살펴봐야지만 그렇죠. 우리의 포지셔닝이 떠가 있는지 앉아 있는지 누워 있는지를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네. 지금은 제 생각에 김 박사님께서 동의하실지 모르겠는데 우리의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 게 이제 국가가 가지고 있는 노동과 자본을 다 투입했을 때 네. 생산할 수 있는 생산량이잖아요. 이 잠재 성장률이 저는 L자 형태로 이렇게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게 의자 형태로 갈지 말지는 지금 2022년, 2023년, 4년 요 한 2, 3년 기간이 결정하지 않겠는가. 저는 그렇게 봐서 위기이자 동시에 기회다. 그렇군요. 근데 이 기회는 우리만이 가지고 정직하게 말씀드려서 우리만 가지고 있는 자본과 기술로는 어렵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정말 지금 어제 오늘 이 분기별 성장률이라든가 이런 것을 가지고 지금 고군분투하고 계신데 그게 아니라 잠재 성장률 그 자체가 예. 또 레벨 다운 될 수 있는 그렇죠. 혹은 이걸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레벨업 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점이라고 이렇게 판단을 예. 해 주시는 것 같아요. 어쨌든 22년 하반기 경제 어쩌면 주인공이 물가 아닌가 생각이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인플레이션이라는 이 현상이 왜 왔고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를 좀 말씀을 여쭙고 싶은데 네. 인플레이션의 배경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첫 번째 배경은 아무래도 팬데믹 때문에 네.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죠. 무너졌죠. 상해가 전 세계 화물 물동량의 예를 들어서 3분의 2 정도를 차지를 하는데 상해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항구가 봉쇄됐다 그러면 물동량이 3분의 2 정도는 거기에 묶여 있다는 말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동하는 시간에 상하는 상품도 있을 거고 네. 또 재고가 늘어나 가지고 어떻게 처리 못하는 물품도 있을 거고 아니면 공급이 부족해서 빨리 보내라는데 못 보내는 것도 있을 그렇죠. 거고. 근데 지금 후자 쪽 비중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지면서 생기는 공급 차질에 따른 비용 상승, 그러니까 코스트 푸시 인플레이션이라고 하는데 네. 비용이 밀어버리니까 가격이 뛰는 게 하나가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그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로 인해 가지고 이제 석유 문제라든지 원유 문제가 나온 것 같아요. 근데 뭐 잘 아시겠지만 소비자 물가 상승률 9.1을 찍었다고 하는데 네. 그 중에서 한 상승률의 70%가 유가가 일으킨 것 같아요. 제가 네. 보니까. 네. 그러면 유가만 안정이 되면 네. 소비자 물가는 9에서 조금은 연착륙 가능성으로 가지 않을까. 네. 그렇다 그러면 이 인플레이션에 따른 문제는 아까 말씀드린 서플라이 체인 문제만 해결되면 되거든요. 네.
그래서 유가의 선물을 보니까 분명히 내년도는 80달러 중반대로 떨어지는 지금 선물 거래가 되고 있더라고요. 네네. 그러면 유가는 안정된다면 소비자 물가는 안정된다는 말이고, 그렇죠. 그러면 미 연준이 내년 상반기까지는 금리를 어떻게 공격적으로 올릴 수 있을지는 몰라도 네. 중반을 넘어서서 공격적으로 올리기는 좀 어려울 거다. 왜 경기가 좀 살아나려고 불꽃이 막 튀는데 네. 이거를 또 금리를 올려갖고 찬물을 확 깨어버리면 안 되잖아요. 네네. 그래서 내년도는 어느 정도 괜찮을 것 같은데 여기에 뭐가 핵심일까라고 생각하면 두 가지죠. 네.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언제 종전이 될 거냐, 네. 휴전이나 종전. 그다음에 팬데믹은 또 다른 팬데믹은 오지 않나. 아. 아니면 지금 7차 파동이 나고 있는데 이 7파가 네. 8파, 9파로 계속 이어지는가. 요 세 가지가 인간이 타치할 수 없는 그럼. 영역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예측하기가 힘들고 감히 말씀드리기가 힘드는데 네. 기대치는 말씀드렸다시피 유가는 떨어지고 네. 금리는 상승폭이나 속도가 좀 느려질 것 같고 경기는 조금씩 회복될 조짐은 보일 것 같다. 이렇게만 말씀드렸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의 배경과 전망까지 이렇게 네. 해주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물가 상승률이 잡혀야 지금 여러분들이 좀 긴장감을 갖고 바라보고 계시는 네. 이 금리의 향방도 또 결정이 될 테니까 네. 결국 이 물가가 안정화되는 그런 지점 22년 23년 초반 뭐 이 정도가 된다 그러면 금리에 나름의 고점이 있고 그때부터는 또 경기 진작에 좀 초점을 두는 그런 네. 국면에 또 진입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그러니까 듭니다. 75년 브레튼 우드 체제가 붕괴되고 난 다음에 네. 미 연준이 금리를 올릴 때마다 신흥국에서는 늘 금융위기를 경험을 했어요. 네. 뭐 대만 금융위기 1980년대 초반 중반이고요. 네. 그다음에 뭐 아시다시피 남미 그다음에 러시아 금융, 아시아 외환위기 이 전부 다 금리를 올릴 때 발생했거든요. 그럼 네. 벌써 스리랑카가 파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식으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금리가 문제가 돼가지고 낮은 금리에서 높은 금리로 갈아타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이보다 네. 더 중요한 게 환율이 뒤바뀌어 버리잖아요. 그렇죠. 이 와중에 지금 일본은 또 엔화가 또 낮아지고 있단 말이에요. 네. 환율이. 그러니까 일본은 미국과 뭔가 짬짬이를 한 것 같은데 우리는 짬짬이를 못해서 1,400원도 갈 수 있다라는 두려움에 지금 맞닥뜨리고 있어요. 근데 시장에서는 한 1,350원 정도면 적당하다. 이제 많이 했다 그만 물어. 이제 이 정도 될 것 같고. 근데 그런 이제 역학관계가 존재를 하니까 우리의 수출, 내수 이게 지금 99% 중소기업은 다 수입해서 원자재 가공하는데 그렇죠. 이 네. 수입 물가가 그대로 지금 그 수출 단가에 반영되거나 아니면 내수 물가에 반영되는 상황. 거기다가 팬데믹 때문에 지금 외국인 근로자들이 농산물 수확하는데 수입이 잘 못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농산물 가격이 또 오르는 그렇죠. 거죠. 뭐 지금 뭐 2중, 3중으로 다 겹쳐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도 지지난주인가요? 네. 농심에 다녀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 임원분들이 걱정하는 게 사료값입니다. 사료값과 곡물가. 결국 사료값이 다 오르니까 제가 한번 판단했는데 우리나라 곡물 수입국 7위더라고요. 네. 근데 그 곡물 수입량의 한 70% 가까이가 사료용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한우 농가나 이런 농가들은 너무나 힘들고요. 그렇죠. 예, 서울우유 같은 기업도 그렇고. 비료를 많이 수출하는 국가가 어딘지 아세요? 러시아잖아요. 네. 그러니까 러시아가 지금 전쟁하고 있으니까 저 제재를 다 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요. 수입 못하게, 예. 달러 결제 못하게. 예. 그러니까 비료값 오르죠. 정말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예. 예. 곡물 가격 오르고 고기 가격 오르고. 쌀값까지 오르고 있다. 예, 미국은 예. 지금 2배 올랐다 그러거든요. 그러니까요. 예. 정말 이 물가가 잡혀야만 정말 경제가 잡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는데 말 그대로 혼돈의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팬데믹 이후에 여러 가지 많은 이 혼돈을 가져오는 요소들이 등장했는데 우리 박사님께서는 이 팬데믹 이후에 이 혼돈의 시대 어떤 정도로 이 시대가 혼란스러울지 설명해 주신다면. 네. 그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혼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어로 하면 카오스잖아요. 이 카오스는 정부로 치면 거의 무정부 상태, 애네키즘하고 비슷한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할 수가 없고 그냥 무방비 상태로 던져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제 혼돈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자와 원자끼리 부딪혀서 시점이 지나면 다 또 깔아앉게 돼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자연의 법칙인데 혼돈의 시대에서 가장 우리가 걱정해야 될 부분이 이제 서민들 경제예요. 네. 제가 볼 때는. 네. 왜냐 그러면 돈이 돈을 번다 그러잖아요. 네. 그다음에 지금 양극화 문제에서 미국의 상위 10%가
상장된 주식의 81% 정도를 들고 있다 그러거든요. 네. 그다음에 미국 국가부의 상위 10%는 미국 국가부의 74%를 가지고 있고 이제 이게 결국은 이제 향후 포스트 팬데믹과 그다음에 프리 팬데믹에서 나타날 하나의 이제 양극화 문제. 네네. 이게 사회적인 문제로 이슈화 될 것 같아요. 네. 그럼 양극화는 사회적 문제라고 하지만 결국 자산이 돈 많은 사람은 더 돈 많아지게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경제 문제와 연결이 된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다 보니까 파워를 가진 사람들은 늘 자기 파워를 과시하고 싶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자녀 교육, 자녀 출산, 자녀 양육 이 부분에 그러니까 다른 사람과 차별화를 시키려고 노력을 한단 말이죠. 네. 그러면 이제 유학도 보내고 좋은 학교 보내고 이제 이런 식의 사회로 가게 되니까 출산율은 점점 떨어지게 되고 그러니까 모든 파급 효과가 자칫 잘못하면 이번 팬데믹을 잘못 해석을 해버리면 막스가 저는 경제학에서 이론이 3개밖에 없다고 봐요. 네. 하나가 아담 스미스 네. 국부론에 나오는 자유주의 이론, 네. 그다음에 존 메이나드 케인즈의 케인즈 이론, 그다음에 세 번째 이론이 칼 막스의 자본론에 나오는 사회주의 이론인데 네. 이 자본주의가 이런 식으로 많이 극단까지 간다 그러면 1800년도 19세기 중반 이후에 산업혁명 때 나타났던 상황을 보고 네. 칼 막스가 자본론을 썼듯이 사회주의가 틀렸다라고는 말을 못하는 거예요. 네. 미국이 돈을 갖다가 1인당 1,500달러씩 주고 우리나라 정부도 자영업자 소상공인에 돈을 주고 네. 비투한 젊은이들에게 손해를 봤지만 전 국민이 보상해 줄게 하고 정책을 만드는 거는 이건 사회주의 정책이지 그렇죠. 자본주의 정책은 아니에요. 자본주의는 뭐 싸우다가 치고받고 싸우다가 죽어도 뭐 상관없는 거죠. 단지 네. 이제 법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회가 이렇게 되면 혼돈의 시대가 끝나고 난 다음에 어떤 사회가 펼쳐질까의 문제는 사회학적으로 경제학적으로 또 산업기술적인 측면에서 엄청난 차이점이 있을 것 같다. 이 점을 미국이 제대로 21세기의 패러다임을 20세기 냉전 체제, 군사적 대결 패러다임에서 산업 대결, 산업 경쟁 또는 경제 안보적 관점에서 강화해 나간다는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이 미국의 리더십에도 낫다. 그럼 우리가 빨리 그거를 캐치할 수 있는 여력이 있거든요. 왜냐하면 공부하신 분들이 미국 사는 분들이 많고 또 미국하고 친하잖아요. 대한민국 경제가. 그렇습니다. 과거 역사가 그렇습니다. 제가 친하다 그래서 뭐 친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고 예. 그래도 미국이 움직일 때 우리가 뒤따라가면서 낙수 효과를 많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을 캐치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정말 말씀 속에서 이 시대적 상황을 제대로 진단하고 그리고 이게 어떤 식으로 움직이고 있는가라는 것을 좀 파악할 수 있게 상당한 인사이트를 주시는 것 같습니다. 저도 계속 배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갑자기 드는 생각, 이제 책 읽다가 좀 네. 드는 생각이었는데 2021년까지만 해도 21년 8월이죠. 그때 한국은행이 22년 물가상승률 전망치를 네. 1.5%로 1.5, 전망했었어요. 예. 지금 뭐 4.5% 이상으로. 근데 물론 핑계는 있죠. 핑계는 뭐 한국은행이라고 러시아 전쟁을 예상했겠느냐. 뭐 이런 핑계도 있고. 네. 물론 한국은행뿐만 아니라 IMF도 저물가를 전망했었거든요. 네. 2021년까지만 해도. 네. 저도 역시 저물가가 좀 우려스럽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네. 근데 그 당시에 이미부터 네. 2021년에는 인플레이션에 대응해야 된다. 네. 2021년에 그 말씀하셨어요. 네. 인플레이션에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한다. 이 말씀하셨어요. 이게 굉장히 저는 인상적이었거든요. 뭐 인상적일 수까지 뭐는 아닌 것 같은데 네. 그것도 간단한 거죠. 예를 들면 자 OECD가 대한민국을 매일 관찰하는 거 아니잖아요. 네. IMF가 대한민국 통계를 매일 보는 것도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그러면 1년에 한 번씩 와서 네. 우리 재무부 들려가지고 기획재정부 들려서 자료 가져가서 네. 우리 재무부가 준 자료로 하죠. 대충 네. 맺혀넣어서 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IMF도 한국 정부가 그 정도면 한국보다 낮은 신흥국 개도국 정부에서 낸 통계 자료 가지고 때리면 평균 점수가 확 내려가죠. 그렇죠. 그러니까 물가가 뭐 2% 3% 일반적인 수준으로 했다가 팬데믹이 나고 서플라이 체인이 망가지고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막 나고 이러니까 그때서야 아쿠야 싶어갖고 이제 변하는 거. 그렇죠. 그거는 뭐 현실적이니까 트렌드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상식을 이해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네. 아까도 비료 말씀을 하셨는데 네. 러우 전쟁이 벌어졌다. 네. 밀가루값 오른다. 네. 사료값 오른다. 그러면 농산물 시장의 선물 시장 가격이 밀, 콩, 옥수수가 어떻게 변하는지를 빨리 시카고 선물 시장 가서 들여다보면 되거든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제조업, 자동차가
중고차 가격이 엄청 올랐어요. 그렇죠. 현대 소나타가 5년을 타서 약 한 8만 마일 달린 차인데 네. 얼마에 파는 줄 아세요? 그 정도면 한 옛날 같으면 5,000불 뭐 이렇게 팔거든요. 네네. 그걸 거의 10,000불에 팔았어요. 중고차 오. 값을. 그러니까 차가 지금 없어요, 미국에. 예. 소고기 값이 2배 이상 다 올랐어요.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상황이 되는 통계를 네. 이거는 실시간이잖아요. 네네. 그 소위 말해서 선행지표, 후행지표, 뭐 동행지표 그러는데 이건 동행지표로 가야 되는데 네. 물가를 어떻게 동행지표로 IMF가 예측을 하겠습니까? 한국은행이 예측을 하고. 근데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이 어떤 식의 지금 경제 상황인가를 다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자신이 미국에서 수입도 해야 되고 미국에 수출도 해야 되는데 미국 물가가 어떻게 될지를 안다면 자기도 야 이거 1.5는 너무한 거 아니냐 한 번은 생각해 볼 수 있었거든요. 아. 근데 그런 부분들이 그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네. 영혼 없는 공무원 이야기 비스마르크가 처음 했어요. 아, 그렇습니까? 예. 비스마르크가 처음 했고 그다음에 드골 대통령이 연설을 하실 때는 네. 옛날 1950년대 공무원들만 놔두고 연설을 했어요. 정치인들은 다 나가라 그랬어요. 왜? 영혼 없는 애들이 앉아 있으니까요. 마음대로 막 떠들어대거든요. 제가 한국은행에 계시는 분들은 뭐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들 같이 사회학을 하는 사람들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치와 철학이 분명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것이 없이 그냥 일본에서 나온 논문, 미국에서 나온 논문 대충 해석해서 이렇다 하면은 뭐 맞을 수도 있지만 네. 어떨 때는 자기가 왜 이거는 반대로 해석하는지에 대한 자기 논리가 존재할 수 있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조금 그 세계 경제를 바라다보는 눈이 한국은행이 좀 뒤처졌다. 제가 영혼 없는 공무원이라는 표현까지 좀 죄송하게 했지만 생각을 좀 가지고 경제를 총괄하는 사람들이 경제를 들여다봤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감히 올렸습니다. 이해하십시오. 충분히 이해가 가고요. 네. 자, 그러면 역시 그림을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림을 그리고 살아야겠다. 특히 다가올 10년, 이 책에서 제시했던 다가올 10년에 대한 그림을 교수님께 좀 직접 듣고 싶은데 네. 그 그림을 한번 그려주시겠습니까? 아니 뭐 김 박사님이 더 잘 아시죠. 다가올 그림은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렇게 자꾸 김 박사님이 저를 뭐 좋게 말씀을 해주시는데 올림픽 경기를 보다가 지난번 어디서 했죠 베이징이요? 베이징 동계올림픽 말고 하계올림픽을 예. 한 적이 있었는데 예. 그때 수영도 그렇고 육상 그 장대 높이뛰기도 그렇고 네. 17세, 18세 고등학생들이 네. 나가서 하더라고요. 그렇네요. 예. 그래서 제가 우리 같은 사람들이 네. 빨리빨리 자리를 이렇게 비껴나 줘야지만 새로운 물들이 빨리 들어와 가지고 이 시대적인 흐름을 네. 제대로 읽어내서 뭔가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방금 질문하신 그 말씀 미래 10년이 어떻게 바뀌겠는가. 예. 이거는 저는 이제 과거의 경험을 축적을 통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네. 젊은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더 빠른 그 학습 능력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리 양해 말씀을 부탁을 드리는 게 여러분들 다 아는 겁니다. 전기자동차, 로보틱스, 우주항공산업, 바이오, 그 다음에 메타버스나 NFT로 시작되는 암호화폐 관련된 여러 가지 디지털 그 센트럴 뱅크 CBDC라 그러죠. 네. 중앙은행에서 발행한 디지털 화폐의 문제. 네. 이제 이런 산업들이 향후 10년의 그 국가 경쟁력을 가로지를 그런 요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옛날에 전기 자동차가 1973년에도 나왔고 1912년, 14년에도 나왔어요. 에디슨도 네. 전기 자동차를 네. 만들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전기 자동차가 1990년대에 박살이 났어요. 왜 박살이 났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왜 박살이 났겠어요? 기름 퍼내는 사우디아라비아나 이런 미국의, 영국의, 네덜란드의 정유회사가 간두겠어요, 그거를. 그죠? 박살을 내버리죠. 내연기관차. 그렇죠. 와, 연합을 해서. 근데 이제는 포드, GM, 크라이슬러, 폭스바겐, BMW, 벤츠, 현대기아 전부 다 내연기관 하던 차량들이 이제 전기차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기차 안에 구비될 네. 소프트웨어가, 컨텐츠가 얼마나 많을까요? 그럼요. 그 이제 소니가 그걸 갖다가 지금 또 치고 들어오고 있어요.
배터리는 파나소닉이고 우리가 일본을 이겼다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다양한 컨텐츠 산업이 미래 자동차 시장과 전부 전기로 돼 있으니까 네. 정보 교환이나 또 웹이 지금 2.0이지만 웹 3.0으로 가야 되는 필요성 이런 모든 것들이 앞으로 10년 동안에 급격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거기에 우리가 빨리 대응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정말 이 짧은 말씀 속에 그림을 많이 그리실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정말 변수들이 많아요. 그 변수들을 어느 정도 가늠해보고 달려가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김 박사님 생각하실 때 어떤 변수가 중요할까요? 한 세 일단은 가지만. 저는 22년 하반기만큼은 예. 역시 계속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물가가 가장 중요한 변수고요. 예. 생각보다 물가가 빨리 잡히면 생각보다 기준금리 인상 속도가 주춤해지고 그럼 여러분 관점에서는 주식 투자라는 관점에서도 생각보다 저점이 빨리 찾아올 수도 있는 거죠. 예. 근데 우리가 그림 그리고 있는 그 시각이라는 관점에서 이 전쟁이 장기화되고 더 확전되고 국제 유가는 또 안 잡히고 계속 올라가고 그런 국면에 가게 되면 물가는 안 잡히니까 볼커 시대처럼 예, 기준금리를 생각했던 것보다 더 가파르게 인상하고 그게 이 주식시장이나 자본시장을 더 하방 압력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변수이기 때문에 저는 22년 지금 하반기에 가장 중요한 변수는 결국 물가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유가 문제. 자, 이거를 가지고 이제 최근에 몇 가지만 제가 제 생각을 한번 말씀을 드릴까 해요. 네네. 첫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중요하다. 네. 빨리 끝나야지만 물가가 안정이 된다. 네. 그러면 이제 답을 드려야 되잖아요. 언제쯤 끝날 거는가. 그럼 많은 분들이 진짜 어려운 질문이야 이러잖아요. 그럼 상식적으로 제가 답을 해드릴게요. 네. 저는 10월 달이 하나의 첫 번째 고비일 것 같아요. 10월이. 왜냐하면 러시아가 경험을 했거든요. 동계월에 땅이 질퍽질퍽한 곳에 전차가 다니기도 힘들고 보병이 전투하기가 힘드니 네. 10월 이전까지는 뭔가 결론을 내고자 하는 게 러시아 군부의 전략적 중요성이 있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두 번째, 방금 그 석유가를 말씀하셨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7월 13일부터 7월 16일까지 사우디 황세자를 만났잖아요. 네. 왜 만났을까? 그 다음에 그 유가가 26%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네네. 그러면 독일과 유럽 국가들에게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면서 뭔가 약속을 해주는 게 있었을 것이다. 네. LNG하고 천연가스하고 석유는 걱정하지 마라. 우리가 하여튼 최대한 노력해 보겠다. 네. 근데 약속이 이행이 안 되다가 최근 대서양을 횡단하는 LNG 탱크선이 엄청나게 왔다 갔다 하고 있고 네. 또 사우디아라비아 황세자를 만나서 유가를 안정적으로 잡으려고 하고 있고 네. 그러면 이게 다른 각도로 해석이 되면 러우 전쟁을 더 끌려고 하는 건가?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면 독일을 중심으로 한, 뭐 잘 아시겠지만 독일이 유럽 경제의 중심이니까 네. 여기서 폴란드, 헝가리, 체코 모든 하청이 다 나가니까 네. 이 국가의 경제를 안정시킨, 즉 소비자 물가를 안정시켜야지 EU 물가가 안정이 되니 네. 그러면 이거는 LNG와 석유의 공급의 원활함이 필요하다. 네. 근데 지금 또 가스포럼이 노드 스트림 1을 통해 가지고 파이프라인으로 가스를 안 보내는 게 아니에요. 아시다시피 일정량은 계속 보내야 이게 관이 안 썩잖아요. 그죠? 네네. 안 막히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제가 볼 때는 한 10월을 기준으로 해서 좀 변화가 일어난다면 어떤 기사를 보시면 여러분들이 저 말이 그 말인가 하시는 느낌이 되냐면 러시아 외무부 장관하고 블링켄 미 국무장관이 만난다. 뭐 네. 아니면 그런 협약이 있다. 이런 내용이 들리면 저 사람들 휴전하거나 아니면은 종전할 낌새가 있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어떨까 싶거든요.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은 하반 10월 달 이후부터 반등하는 모양새로 갈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렇죠. 그 시나리오를 딱 제시해 주셨네요. 제가 생각하는 시나리오입니다. 예. 저도 참 그런 시나리오를 좀 그리고 우리가 투자를 한다 하더라도 그냥 하루 종일 주식 차트 보면서 종목 바꿔가면서 그런 게 아니라 이런 시나리오를 좀 그려가면서 큰 그림을 그려가면서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이제 차트를 읽어주시는 분들은 네. 기술적인 분석을 해주시는 분들이고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심리, 네. 리스크를 좋아하는 사람, 싫어하는 사람, 중립적인 사람의 심리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이제 차트, 캔들 차트로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이거를 갖다 예를 들어서 방송에서 제가 한국경제TV에 어느 분이 댓글을 그리 다셨는 모양이에요. 네. 2,500에서 3,500이 제가 생각하는 밴드다. 그랬더니 막 그 정도 밴드는 나도 예측한다. 네. 그러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죠. 근데 제가 2,900, 2,600 뭐 이럴 때 예. 2,500을 사실
제 스타일을 아시지만 한 2200까지 제가 지르려고 하다가 한국경제TV가 또 이상하게 또 취급이 될까봐 네. 제가 2500에서 머물고 또 낙관 희망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3500은 택도 없는데 3500이라고 말씀을 드린 적은 있어요. 근데 지금 와서 저보고 정직하게 당신이 생각하는 2022년 말까지 주식시장 코스피의 주가지수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으냐. 종목은 제가 뭐 타치를 안 하고 저는 한 2700에서 800선 왔다 갔다 하지 않겠는가. 그렇게 보고 내년 하반기 들어서서 6월 이후가 되어야지만 이게 주가가 제 모습을 찾을 것 같다. 그러니까 상당히 변동성이 그때까지는 존재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경제를 또 하반기 경제를 제대로 짚어주시는 그런 말씀이셨고요. 이 말씀 중에 자연스럽게 우리 이 책인사의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아, 뭡니까 또? 의도는 뭐냐면 날카로운 질문을 좀 드려서 네. 우리 출연하신 초대 손님을 예. 당혹스럽게 아유, 만들어 얼마든지 하십시오. 땀 좀 흘리게 해드리고 예, 싶다 하는 예. 의도인데요. 자, 저도 종종 듣는 질문이에요. 워낙 제 경제 전망을 제가 많이 하다 보니까 이 경제 전망을 하는데 네. 이렇게 많은 변수들이 있다. 그 변수가 어떻게 설정이 되느냐에 따라서 말씀하신 대로 전쟁이 종식이 되느냐 안 되느냐에 따라서 이게 또 확 바뀔 수 있는데 그런데 왜 굳이 경제를 먼저 봐야 되냐? 굳이 왜 경제를 전망해야 되느냐? 이 질문을 많이 받아요. 예. 저도 한번 토스에서 전달 드려보고 싶습니다. 경제 전망을 왜 해야 되느냐? 네. 너들 하는 거 보면 맨날 틀리던데? 네. 한 10년 동안 경기 침체된다 그러면 한 번은 맞는 것 같아. 이제 그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 경제를 전망하는 데 있어서 제가 드리는 말씀, 그러니까 어느 것이 중요한 것인가 이제 순서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 순서 중에서 우리가 예측 가능한 순서가 있고 예측 불가능한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금융학에서 재무금융에서 어떤 리스크가 두 가지가 있는데 시스테믹 리스크하고 난 시스테메틱 리스크가 있어요. 시장 위험과 비시장 위험. 근데 시장 위험 같은 경우에는 피할 수가 있느냐? 피할 수가 있을 거예요. 포트폴리오를 막 다양하게 해가지고 네. 피할 수 있다. 이거는 우리가 시장 위험 그러니까 이게 그쪽에 해당되는 건 아니에요. 비시장 위험이 포트폴리오를 다양하게 하면 네. 위험을 피하는 거고 그렇죠. 시장 위험은 아무리 해도 위험을 회피할 수가 할 수 없어요. 없네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제 활동은 시장 위험에서 출현이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방금처럼 뭐 천재지변, 팬데믹, 전쟁 이거는 비시장 위험이거든요. 예측이 그렇죠. 불가능해요. 근데 네네. 임팩트는 또 커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 내리 속에 부정적인 추억은 또 오래 가요. 네. 긍정적인 추억보다. 네. 그러니까 이런 여러 가지 심리적인 내용들이 복합이 되다 보니까 전망을 할 때는 흔히 강한 경제학에서 가정을 쓰죠. 영어로 표현해서 죄송합니다. Other things being equal. 모든 것이 지금과 같이 일정하다면, 네. 지금과 같다면 전제를 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과 같은 전제를 달면 내년도 전망은 그러면 경제 성장률 한 2.5? 예. 그것도 아니에요. 왜? 네. 기저효과라는 걸 또 감안을 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 올해 경제가 안 좋았으니까 내년도 조금만 경제를 잘해도 이게 3% 막 나온단 말이에요. 네. 그럼 경제가 좋네 이렇게 해석하시잖아요. 네. 그게 좋아서 좋은 게 아니거든요.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래서 전망한다는 게 어렵다. 경제학자들이 계량 모델, 아까 제가 물리학에서 많은 걸 따온다고 했는데 자연과학의 현상에서 나온 모델을 경제학이 도입할 정도가 되면 경제적인 전망도 인간, 우리 사람을 모두 하나의 원자나 분자로 봤을 때 얘들이 어떤 부딪힘과 충돌과 또는 이합집산을 통해서 하나의 공동된 의식을 가져갈까를 예측하는 건데 네. 추역이 예측을 합니까? 김원둔갑이 예측을 합니까? 자미두수가 예측을 합니까? 뭐가 예측? 제대로 된 게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상식밖에 없다. 그 상식을 중심으로 해서 시나리오를 짜시면 가장 합리적이고 효과적이고 투명한 것이다. 저는 네. 그렇게 봅니다. 이 말씀 속에서 또 저는 캐치할 수 있는 게 많은 답이 나온 것 같아요. 우리 전망을 할 때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것들은 그대로 유지된다라는 전제하에 네. 전망을 하기 때문에 그 다른 엄청난 변수가 없다면 그 전망이 맞다라고 가정하고 우리가 활동을 하면 될 것이고 그렇죠. 그 변수들이 등장하면 또 수정 전망해야 되고 수정 조정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그 안에서도 벌써 전망이 유의미한 예. 우리 삶의 지표를 줄 수 있구나 그럼요. 해석할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제가 우리나라 그 기업 중에 한 기업에 제가 밝히지는 않는데 제가 강의를 하면서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 여행하는 사람의 인바운드와 아웃바운드 이게 이제 여행이 한창 좋았을 때 팬데믹 네. 이전에
이게 어떤 시그널이 나오면은 여행자 수가 급감할 수 있다는 것을 캐치를 할 수 있을까? 이 모델을 하나 만듭시다 네. 그랬었어요. 근데 우리나라 기업들은 여기에는 이런 데는 별로 무관심해요. 네. 예, 저는 조금 안타까운 게 예. 우리 기업들의 기획팀이나 이런 팀에서 그 시나리오 구성을 좀 한번 고민을 하셔서 네. 가장 저는 투명하고 합리적인 게 상식선에서 얘기하는 거란 말이죠. 아까 뭐 김 박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유가가 높으면 고물가다. 네. 농산물 가격도 오른다. 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그렇다. 그다음 서플라이 체인이 무너졌으니까 코스트 푸시 압력이 있다. 그래서 물가가 이렇게 올랐다. 그래서 미국 금리를 올리지 않을 수 없다. 그러니까 환율은 계속해서 오를 수밖에 없다. 이게 연쇄작용으로 막 그렇죠.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잖아요. 네. 근데 이게 팬데믹이 이렇게 될 줄 알았습니까? 러시아 우크라이나 사태가 날 줄 알았습니까? 몰랐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걸 두고 이제 경제학에서 틀렸다 이래버리면 할 말은 없는데 네. 김 박사님이나 저나 강연을 다니면서 네. 많이 말씀을 드리잖아요. 예. 지금 이런 전조현상이 보이니 네. 조심하시고 그렇죠. 좀 조사를 하셔서 네. 조정을 하셔라라는 말씀을 드리잖아요. 네. 근데도 안 들으시잖아요. 안 들어. 안 듣죠, 안 분명히죠. 왜 안 들을까? 그래서 고민을 해봤어요. 이 양반들이 안 들어요. 누구처럼 한 1,500만 원 달락해야 좀 아까워서 말을 들으려나 이 생각도 해봤어요. 예. 너무 이게 소위 속된 표현으로 싼마이로 막 강연을 해주니까 이 천재가 이야기하는 걸 갖다 이 사람들은 완전히 뭉개고 네. 앉았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예, 제가 요즘은 강연도 많이 안 나갑니다. 그래서 진짜로 듣고 싶은 기업들이 있으면 제가 이제 그 기업들은 제가 가서 말씀을 드리는데 안타까운 거는 우리나라 기업, 특히 중견 기업들이 조금 더 힘을 내셨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 말씀 속에 저도 어떤 생각이 드냐면 한 4달 전인데요. 그때 제가 한 칼럼을 냈을 때 그 칼럼의 제목이 강한 달러의 시대예요. 아, 예. 그러니까 22년 하반기가 오기 전에 그렇죠. 하반기는 강한 달러의 시대다라는 표현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 그때 우리 채널에도 그 영상을 담았었어요. 제 강의 방식으로. 예, 예. 근데 그때 만난 이제 기업에서는 그 얘기를 분명히 들었죠. 그럼 이제 수입업체인데 예. 그러면 그 어떤 때보다 지금 당장 비축분을 많이 늘려놓는 게 좋은 전략이 될 수 당연하죠. 있겠죠. 해칭을 하는 거죠. 근데 이제 4달이 지난 지금에 다시 연락을 주신 거. 그때 그 말 들었을 걸. 그러니까 이만큼 그게 맞다 틀리다를 떠나서 그 경제 전망이 정말 중요한 거고 예. 그것에 따라서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엄청난 변화를 가져다 주는 아이, 그럼요. 예. 거기에 10%만 커미션으로 줘도. 근데 이제 우리가 잘난 척을 좀 했지만 사실은 그게 있습니다. 우리 네. 김 박사님은 뭐 워낙 그 예측하는데 또 정밀하시지만 보통 사람들이 크레딧이 저 곽수정이 이야기할 때는 대충 맞아. 그러니까 저 친구가 얘기할 때는 조심해서 들어봐야 돼. 이런 크레딧이 쌓이려면 예. 제 강연을 들었던 사람들이 예. 저를 계속해서 추적조사, 제 일기장을 추적조사해 봤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기업들은 못 하시니 그렇죠. 제 스스로가 제 예. 일기장을 뒤져보면서 내가 이때는 주가 떨어진다고 그랬는데 주가가 오르고 있네? 네네. 뭐가 잘못됐지? 네네. 그러면 다음 강연에 가서 제가 강연장에서 해석을 해드려요. 제가 분명히 다른 데 가서 말씀을 드릴 때 주가가 떨어진다고 했는데 네. 이게 오르더라. 네. 원인을 알고 봤더니 제가 요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향후의 주가의 요 부분도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으니 요거 한번 감안해 보십시오. 그래야지만 제가 말하는 것에 대한 신뢰성. 그래서 강연을 많이 한다고 뭐 TV 방송에 출연을 많이 해서 엔터테인먼트 프로그램에서 뭐 저 뱀 혓바닥 날렁거리듯이 막 말 잘한다고 이게 뭐 경제를 잘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경제학자로서 또 전문가로서 살아온 일기장을 쫙 추적해 보시고 저 친구 하는 말은 70%는 맞았다. 그러면 저 친구가 지금 읽고 있는 경제판은 네. 제대로 읽고 있는 판인지 아닌지는 상식에 맞나 안 맞나만 딱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저도 그게 중요한 판단 기준일 것 같고 오늘 우리 곽수정 박사님을 모신 것도 그 판단에 틀리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독자 여러분들도 그런 부분에 많은 가중치를 부여하고 계시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이 책 내용을 좀 보다 보면 파트 2에서요. 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하면 경제를 볼 수 있다. 경제의 미래가 보인다. 이런 그 문구가 있습니다. 여기서 구체적으로 이 문구가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문구는 그것도 책으로 한 권은 써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그 변화를 제대로 읽어내면은 누구나 다 느끼시잖아요. 네. 뭔가 세상이 많이 변하는 것 같아. 팬데믹 이후에 뭐
회사 사원들 간의 회식 문화도 줄어들고 대학생도 좀 뭐 동영상 화면으로 저 강의도 많이 그러니까 뭔가 바뀔 것 같아. 네. 전기차도 요새 많이 나오고 있어. 네. 배터리 회사에서 뭐 주식이 많이 오르고 있어. 뭔가 세상이 바뀌면 미래는 어떻게 되지? 이제 그런 궁금증이 많이 생기시잖아요. 그래서 앞에서 저한테 앞으로 어떤 산업을 유망 산업으로 보시느냐로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저는 그런 그림을 그립니다. 상상력이 좀 풍부해지셔야 된다. 그거 답을 얻으려면. 네. 그러니까 교과서를 보고 책을 보고 그 미래를 예측하시려 그러면 아니 되고 제가 생각하는 제가 변하는 미래에 상당한 어떤 뭔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제 나름대로 상상력을 막 펼치다가 그거를 축약해서 변화와 미래라는 걸 이어놓은 거거든요. 네. 그거를 이제 여러분들께서도 지금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자기를 가운데 딱 그려놓고 주변 사람들과의 대인 관계 또 사회적인 어떤 관계 이런 변화를 놓고 앞으로 사람 간의 이 교류가 많이 줄어들겠구나. 그러면 혼자 있는 사람들이 많이 늘겠구나. 네. 초고령화 사회로 가니까 노인 인구가 늘게 되면 싱글 패밀리들이 더 많아지겠구나. 이런 식의 이제 변화가 생기면 네. 당장 CU나 이런 편의점 가면은 1인용 그 음식들이 많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그런 식의 변화가 이제 쫙 깔리지 않겠습니까? 네. 그러면 이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변화는 그 상상력을 기반으로 해서 나와야 되는데 우리나라 교육이 또 상상력을 또 엄청 또 짓누르잖아요. 그죠? 네네. 선생님 질문이 있습니다. 왜 달걀은 둥글지 않고 타원형입니까? 이러면은 두들겨 맞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내용들을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한번 체득했으면 합니다. 네. 변화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는 계기가 되셨으면 좋겠고요. 뭐 본질까지는 아니에요. 네. 본질까지 아닙니까? 예. 책의 멘트가 딱 정확히 예, 그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말한 변화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네. 사람과 기업과 국가 간의 이해관계가 예. 어떻게 돼 있느냐. 아. 그게 본질이야. 변화를 괜히 가만히 있는데 변화가 일어나는 거는 운하가 떨어져 가지고 화산이 폭발하고 이런 것들이 네. 우리가 의도하지 않은 변화들이고 네. 우리가 의도한 변화 그 네. 이후로 그로 인해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변화는 어떤 것일 건가는 개인이 상상력을 동원하고 전문 지식을 알아야지만 가능하다는 말씀이죠. 네. 네, 그게 본질이라는 거죠. 좋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그 질문인 것 같습니다. 뭡니까 또? 그 질문이 뭐냐면 바로 전쟁인데요. 이 영상이 지금 녹화되는 이 시점에 전쟁이 종식됐으면 하는 마음이지만 혹은 이 영상이 딱 나가는 이 시점에 전쟁이 딱 종식됐으면 참 좋겠습니다만 어쨌든 러시아의 전쟁이 종식이 되면 우리가 컨트롤할 수 없는 대외적인 변수니까 이런 변수가 등장하면 전쟁의 종식 그러면 경제가 어떻게 변화할까 그림 그려야 되거든요. 아까 이제 변화의 본질을 갖다가 이제 제가 답을 안 드리니까 네. 다시 이제 이렇게 콕 찍어서 다시 물어보시는 건데 10년 전 라디오 인터뷰할 때 그때를 지금 복수하시는 복수하는 거죠? 과정입니다. 아주 소심하게 복수하시는 건데 농담입니다. 예. 예. 그 러시아 그러니까 지금부터 말씀을 드려야 되겠네요. 21세기 저는 황인종과 백인종의 대결의 시대라고 봅니다. 근본적으로. 다시 말씀드리면 러시아의 흐르시초프가 예. 옛날에 독일 수상에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이 세상에서 제일 두려운 존재가 어딘 것 같아? 네. 물으니까 대답을 못하고 있으니까 중국이야, 중국. 걔들 인구가 8억이야. 쟤들 인구 커지면 경제적인 발전까지 이루어지면 이건 엄청난 파급이야. 이미 서구는 그걸 예측을 해서 그래서 후르시초프 때 소련을 수정주의라고 불렀고 그 다음에 소련은 중공을 교조주의라고 불렀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만큼 이 러시아는 지금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하고 있지만 러시아는 명분이 있습니다. 슬라브족의 이동 출발이 우크라이나라 그런 점도 있으니까 어쨌든 모스코바라는 이름도 사람 이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쪽에서 나온 이름이고 그래서 우크라이나가 자기들의 한 영역 부분이니까 네. 가져가겠다 아니면 차지하겠다는 생각인데 왜 하필 이 시점에 그러면 또 젤렌스키한테 여쭤보고 싶어요. 아니 네가 그렇게 영웅 그러는데 자국 국민들을 수십만 명 죽이면서 희생하면서 그 EU 가입하겠다 나토 가입하겠다 왜? 그거 아니면 못 살아? 굶어 죽는데? 그 질문을 하고 싶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전쟁의 종식의 문제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간에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해관계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뭐 때렸다거나 형님 뭐 발등을 갖다가 네. 뭐 도끼로 찍었다거나
그랬으면 이게 전쟁이 일어나면 말이 되는데 네. 그러니까 러시아 침공이라 그러잖아요. 네.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 근데 왜 침공한 이유가 뭐냐면 젤렌스키가 네. EU와 나토 가입을 해서 러시아를 포위하려고 하니 침공했다 그렇죠. 이거거든요. 그러면 상대가 우크라이나가 아닌 거예요. 그러네요. 상대는 나토와 미국인 거죠.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석하라는 하시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은 러우 전쟁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러시아하고 미국하고 뭔가 담판이 이어져야 되겠구나. 6.25 전쟁 휴전 협정 누가 제일 먼저 제시했는지 아세요? 소련이 제시했어요. 예, 51년도에 휴전하자. 그래서 그때부터 휴전 회담이 이루어져서 2년의 시간을 거쳐서 7월 달에 53년 7월 달에 휴전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러시아 외교부 장관이 네. 블링켄 미 국무장관하고 만나거나 네. 뭔가 모종의 움직임이 있으면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은 종식될 가능성이 크다. 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가 막 이래서 나서는 게 아니라 아니라. 미국과 주변 국가들이. 그 다음에 이제 문제는 뭐냐. 지금 이렇게 유가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아주 싼 가격에 석유와 석탄을 흡수하고 흡입하고 있는 국가가 있죠. 네. 인도와 중국 아닙니까? 예. 이 나라들은 예. 미국은 막 열심히 싸우고 막 뒤에 무기 지원해주고 있는데 이 나라는 그냥 가만히 앉아서 소위 어부지리 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이게 향후의 이 대결 구도에서 그러면 네. 변화의 본질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있는 게 아니고 네. 이참에 더욱더 틈새를 삐집고 들어간 중국과 미국의 경쟁이 더 치열해질 거다 이 말인 거죠. 그러면 그 경쟁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 거냐. 네. 화폐 분야에서 기축통화 문제가 네. 나올 거고요. 크게. 예. 수출입 문제, 무역수지 불균형 이야기가 나올 거고요. 그렇겠네요. 이런 모든 문제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시나리오를 제가 말씀드렸던 게 다 체크하셔서 네. 이게 어떤 방향으로 할까 다 본인이 학습해 온 내용을 가지고 정리를 하시면 네. 될 거다. 근데 크게 변하지 않는 건 뭐냐. 전기자동차 예를 들어서 전기자동차 주가가 오를까 내릴까? 저는 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네. 90년대에는 내연기관 차들과 네. 석유를 파는 정유사들이 아마 전기차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막 찍어 눌렀을 거예요. 예? 그랬을 것 같아요. 안 그렇겠습니까? 예, 아니 기름 팔아야 내연기관 차가 팔려야 그렇죠. 기름을 팔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지금은 이제 전기차가 대세인 게 네. 소프트웨어가 엄청나게 구축이 돼 있거든요. 그렇죠. 개인 정보라든지 데이터가 빅데이터가. 그럼 이게 벌써 AI가 나온다, IoT다. 이런 모든 것들이 컨텐츠화 되어서 자동차에 흡입이 되려면 네. 정기적인 자동차의 기능이 아니고서는 내연기관 가지고는 어려워요. 어렵죠. 그러니까 전기자동차로 간다는 말이죠. 그럼 전기자동차의 핵심 부품이 뭐냐? 배터리죠. 뭐. 그럼 배터리의 핵심 부품이 뭐냐? 배터리 통이냐? 도시락 통 같은 그 통이냐? 아니면은 양극재, 음극재를 연결하는 전선이냐? 아니에요. 뭘까요? 한번 찾아보십시오. 다른 게 있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그 산업이 핵심 산업이고 네. 그 산업이 발전이 돼야지만 그 주가가 제대로 네. 치고 오른다 이 말인 거죠. 그렇군요. 이걸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드리기에는 좀 네. 네. 이런 그 거시경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자연스럽게 산업 이야기로 좀 접어드는 과정인데요. 특히 이 책을 보니까 많이 강조하신 그 산업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었어요. 네. 그 부분에 대한 조언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글쎄요, 저는 뭐 바이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근데 단지 제가 이제 이건 또 역사를 쫙 돌려야 되는데 10년 전에 그 빌 게이츠하고 모 정치인하고 연결하는데 제가 역할을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이 왜 설립이 되었으며 이제 이런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빌 게이츠 메린다 재단 설립 원인은 뭐 탈세다 뭐 이러면 저는 할 말이 없고 하여튼 연구하는 제목은 기후 환경 변화와 질병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질병으로 죽은 사망자 수가 전쟁으로 인해 죽은 사망자 수보다 더 많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서 그렇습니다. 네. 위키페디아 찾아보시면 다 나와요. 네. 그러니까 세계 질병 19개로 사망한 인구수가 약 5억 9천만 명. 전쟁으로, 그러니까 그건 19개고요. 예. 근데 인류 역사상 전쟁으로 죽었는, 뭐 다 추정을 하겠지만, 네. 정확하진 않겠지만 5억 2천만 명. 그러니까 그러니까 질병이 19개만 했는데, 더 많네요. 예, 더 많죠. 그러니까 질병이 더 많은 거예요. 이야. 그러면 앞으로 이 질병이 더욱더 다양화된다. 네. 왜? 도시 농촌 간에 농촌을 떠나서 도시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잖아요. 네. 왜? 개발이 되니까. 개발되니까. 그러니까 오지가 개발이 되기 시작하면 오지에 있던 사람이 가지고 있던 에피데믹, 유행성 질병 네. 또는 풍토병이 자연스럽게 이전이 되잖아요. 그렇네요. 이제 그런 것들이 접촉할 가능성이 중국이 도시 개발이 되고 인도가 도시 개발이 되고 하면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던
질병이 분명히 등장할 것이고 그러네요. 또 이제 이런 말 하면 또 어떤 분들은 뭐 그런 것까지 하지만 빌 게이츠도 분명히 이야기했거든요. 북극 빙하가 녹으면 그 안에서 동면하고 있던 많은 바이러스들이 또 활동할 수가 있으니 그게 또 뭐냐 이런 것들을 다 연구를 하고 조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런 기초가 너무 약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이오도 그런 기초가 약하니까 우리가 오리지널 약을 못 만들잖아요. 신약을. 네. 전부 지네릭을 만들잖아요. 네. 그러니까 원인이 있는 거예요. 네. 수학 경시대회에 그렇게 나가서 1등 세계에서 수상을 하고 네. 중학교 고등학교 때 세계 유명한 저널지에 영어로 막 기고를 해도 이게 답은 노벨상이 없는 거예요. 저는 안타깝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그런 사회 정치적인 문제로 끌고 가는 이유는 경제 문제가 경제로 해결이 안 되면 그 다음에 해결할 수 있는 거는 정치밖에 없잖아요. 네. 근데 정치를 우리가 제대로 의존할 수 없으니 결국 한국 경제는 지금 정치적인 딜레마와 경제적인 딜레마가 동시에 양응극 부딪히듯이 부딪혀서 토네이도 바람을 일으키는 와중에 혼돈의 시대가 와 있다. 근데 이거를 잘하면 기회로 전환시킬 수 있는데 그 방법까지는 뭐 제가 짧은 시간이라서 예, 그렇습니다. 이미 많이 조언을 받아들고요. 저도 많은 생각을 갖게 만드는 그런 메시지들이 이미 붙어 있었어요. 아, 그렇습니까? 네. 벌써부터 이제 1시간이라는 제가 말을 너무 많이 했네요. 아니요. 예. 너무 감사합니다. 여기까지만 하시죠, 그냥. 네, 그래서 이제 클로징이 있거든요, 예, 저희는. 예. 아우트로 공통 질문이 있습니다. 예. 그 중에 이제 첫 번째가 제가 스스로 답변하는 건데요. 예. 물론 미리 준비하지 않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우리 박사님에 대한 제 생각을 많이 갖고 있지만 오늘 말씀 중에 제가 느낀 네. 곽수종 박사님에 대한 평을 제가 하는 겁니다. 하십시오. 그래서 김광석이 예. 생각하는 곽수종. 예. 곽수종은 신랄하게 하세요. 네. 그래야지 제가 이게 진짜 진심으로 네. 제 말씀을 듣고 본인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말씀하시는구나. 네. 그럼 내가 그거를 또 참고해서 네. 다음에 제가 또 저 자신을 업그레이드 시키거든요. 네. 그냥 좋은 말 하지 말고 방송에 나오면 전부 다 좋은 말만 해요. 우리나라 최고의 뭐 경제학자이시고 정말 그 대한민국의 최고의 경제학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경제가 왜 이 모양 이 꼴입니까? 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저는 진실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광석이 생각하는 곽수종은 큰 그림이다. 어떻게 생각하시더라도 저도 개인적으로 좀 약한 부분이 이제 경제사예요. 네. 또 특히 뭐 한국 전쟁 당시에 뭐 그런 얘기들도 저 처음 듣고요. 네. 제가 참 많이 약한 부분인데, 근데 지금 이미부터 그 경제사 쪽으로 굉장히 밝으시고 우리 한국 경제 지금 22년 하반기를 놓고 봤을 때 박사님이 그동안 연구해 오셨던 어떤 경험, 그리고 그렇게 큰 그림을 그리실 줄 아시는 그런 어떤 본질, 경제를 바라보는 그런 본질, 그걸 다 갖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한국 경제로서는 이 혼돈의 시대에 큰 그림을 제공해 주시는 그런 한 분이지 않나. 그래서 오늘 말씀이 저한테 너무 많은 배움을 주셨고 아이고. 독자분들께도 큰 도움이 겸손하신 됐을 말씀. 거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큰 그림이다. 이 말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주 그 감사하고요. 근데 요것만 제가 첨언을 네. 하겠습니다. 큰 네네. 그림을 그리려면 작은 그림이 이미 구상이 돼 있어야 됩니다. 어디에다가 사람을 놓고 어디에 나무를 그리고 어디에다 바위를 이거 없이 큰 그림은 못 그리거든요. 네. 그럼 그거를 알려 그러면 우리 김 박사님도 뭐 워낙 그 하시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 특히 사회과학을 하는 사람은 사회학, 심리학, 역사, 물리, 지리 이걸 다 조금씩은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자기 아까 말씀드린 신뢰성, 네. 그냥 막 강연을 부른다고 해서 몇백만 원 받아가면서 그냥 강연해서 앵벌이 하듯이 돈 벌어갖고 먹고 사는 게 아니라 정말로 내가 이 말씀을 드릴 때는 내가 이 정도 노력을 해서 내가 이 정도 공부를 해서 당신한테 던지는 메시지니 참고하세요. 틀리면 그때 땅 치고 후회해도 소용없어. 저는 전화번호 다 차단시켜버리거든요. 제가 이제 좀 외람되게 거칠게 표현을 했지만 경제학을 하는 사람들, 특히 전망을 하는 사람들은 큰 그림을 그릴 줄 아셔야 된다. 근데 그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해서는 제가 외람되게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구독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작은 밑그림을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큰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그분의 말씀을 좀 귀담아 들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분도 계세요.
니 그렇게 똑똑하면 너 자산 많아? 그러잖아요. 댓글에 네, 다른 네. 사람 있어요. 네, 네, 네. 영어로 이런 표현이 있어요. If you are so smart, why aren't you rich? 니 그렇게 똑똑한데 왜 부자 아니냐? 그러잖아요. 만약에 이 질문을 하는 분이 계좌를 다 까가지고 저한테 들고 오시면 제 재산 가자 이렇게 딱 까드릴게요. 예, 그 말씀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항상 그 뭐라 그럴까요? 배우는 것과 가르치는 것은 동질이다. 아, 예,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지금 여기서 우리 김 박사님한테 많이 배워가고 말씀은 많이 안 하셨지만 이미 많이 배웠고 청취자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도 저희 둘을 통해서 뭔가를 배우셨을 거예요. 그럼 댓글에는 저희들이 배울 수 있는 것을 달아주세요. 배울 수 없는 것을 달지 마시고 예, 인간적인 평가나 이런 건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정말 소모전이고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연예인이나 이런 사람들의 댓글 달아가지고 그 사람이 자살해서 죽었다. 그 살인행위잖아요. 네. 왜 그런 심각성을 그래서 제가 개도국이라는 표현들 쓴 게 선진국이 되려면 국민들의 의식 수준도 같이 올라가야 돼요. 근데 그런 의식 수준을 마치 유튜브니까 자유니까 막 할 수 있다.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우리 김광석 박사가 하시는 이 코너에 댓글을 달아주실 때는 저들도 배울 수 있는 댓글을 반드시 좀 달아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너무 말씀 감사합니다. 이제 정말 마무리 멘트를 이제 드리려고 하는데요. 나에게 시리즈예요. 나에게? 예, 예. 그래서 곽수정 교수님 뭐 워낙 그 경제 해안 많이 제공하시지만 나에게 경제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나에게 경제란 그냥 일상입니다. 경제가 일상이다. 예, 경제가 일상입니다. 왜냐하면 금값을 알고 싶어서 종로 금방에 가서 저는 금 1kg가 얼마입니까 물어보고 남대문 시장 가서도 서민들의 물가가 어떻게 되는지 제가 체크해보고 그러니까 아름아름으로 제가 매일 돌아다니는 생활 속에 경제라는 관념을 넣고 다니거든요. 네. 또 여행을 가면은 또 미국에서는 어떻고 일본에서는 어떻고 그러니까 경제라는 것은 저에게는 그냥 일상인 것 같습니다. 네. 어려운 것도 아니고. 너무 좋은 말씀이시고요. 또 나에게 또 있어요? 코로나19란? 코로나19는 네. 맥주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 심각한 질병이더라. 아. 예. 근데 이게 변이가 막 생기니까 이 변이가 어디까지 갈지는 모른다. 근데 아시잖아요. 인류가 백신을 만들었을 때 평균 드는 기간은 15년입니다. 3년 만에 만든 백신이 하나 있었어요. 그게 네. 에볼라 백신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2020년, 그러니까 2019년 12월 달에 WHO가 팬데믹으로 인정을 했으니 2020년, 21년, 22년, 23년이 지나면은 백신이 나올 수도 있다. 왜냐하면 옛날에 천년두 장티푸스의 백신이 개발될 때까지는 기술이 많이 늦었지만 그렇죠. 지금 기술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당겨질 수 있으니까 네. 4년, 5년이면 나오지 않겠는가. 네. 그래서 저는 2014년, 2024년, 2025년을 네. 백신이 나올 수 있는 해로 보고 있고요. 이 말씀은 제가 안 드렸지만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질병이 또 나올 거예요. 그게 또 텀이 한 5년 내지 10년이 걸리지 않겠는가. 그러면 또 그걸 따라가겠죠. 네. 그게 10년의 주기에 또 맞아떨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예. 그것도 또 다른 그림으로서 그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오늘 소감을 여쭙는 질문인데요. 네. 나에게 책인사란입니다. 어떤 소감을 갖고 계셨는지 오늘 인터뷰에 응하신 소감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나에게 책인사란? 책인사란 제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그러니까 책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누구 한 분을 모셔서 우리나라의 주로 토크쇼는 연예인들을 불러놓고 연예인의 어떤 생활을 이야기하잖아요. 네. 저는 별로 그런 데는 관심이 없고 우리 김광석 박사나 또는 저나 다른 그 소위 말해서 전문가들이 계신다면 그분들을 초대해서 시청자분들과 함께 뭐 열린 토론, 100분 토론도 있는데 그거는 정치적인 논쟁으로 가니까 제가 네. 별로 재미가 없고 네.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네. 어떤 아이디어를 갖고 있는지 우리가 많이 출연했던 적도 있었잖아요. 네네. 저 다른 방송국에 네. 이제 그런 식의 대화를 많이 해보면은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우리들 간의 대화 속에서 옳고 그름을 이해하실 수 있고 또 동의함과 부동의함을 또 찾을 수 있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제가 생각하는 사회적 교육이라고 보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많이 활성화될수록 선진국으로 빨리 갈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작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감성적인 말에 자극되는 게 아니라 보다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고 냉철한 지성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임으로 해서 네. 보다 현명한 판단, 합리적 판단을 내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책인사는 아주 제가 하고 싶어하는 네. 그런 방송 프로그램인 것 같습니다. 야, 정말 영광이고요. 곽수정 박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이 책인싸는 내가 하고 싶은 프로그램이다. 정말 감사한 표현이고요. 오늘 1시간여 동안 대화를 나누면서 저도 많이 배웠고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도 큰 배움을 갖게 되는 시간이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기서 끝으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